정의당 서울시당 뉴스레터 시즌2 이슈로 만나는 정재민의 정치참견. 네, 당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정재민의 정치참견은 정의당 서울시당의 자랑, 일당백, 권수정 서울시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정 패널로 함께하고 있는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남지은 위원장입니다. 네, 앞서서 일당백이라는 별명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진짜 일당백입니다. 서울시의원이 1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유일한 진보정당 시의원입니다. 권수정 시의원님이 이 시의회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기득권 양당이 하지 못하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진보와 평등의 정치를 뽐내고 계신 권수정 의원님 함께 맞이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의회 110명 중 1명의 의원으로서 진보 정당은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었고요. 현재는 보건복지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얘기,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처음이라. 네, 오늘은 권수정 의원 특집입니다. 총 3부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1부는 우리 의원님이 의원이 되시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 라이프 스토리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2부는 정의당의 유일무이한 서울시의원의 삶이 대체 어떤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3부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서울시의원으로서의 목표, 포부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부 우리 의원이 되시기 전에 권수정은 어떤 삶을 살았나,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물리학과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의원이 되시기 전에 삶이 예측 불허인데 과연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좀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 대학 시절에 어떤 삶을 사셨나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사실 감추고 싶은 과거가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네, 물리학도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남녀공학 학교를 다녔었고요. 그때도 가장 좋아하던 과목이 수학하고 물리, 지구과학이었거든요. 가장 못하던 과목이 뭐 한문, 뭐 그다음에 국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은 잘 모르고 그래서 숫자로 대입해서 보는 세상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물리학과를 가겠다고 하니까 뭐 선생님도 말리시고, 그다음에 부모님도 말리시고 다 말렸던 거를 끝끝내 고집 피워서 물리학과를 간 거였고 좋아서 갔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학문이, 그렇게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학문이라 중간에 조금 이 길로 계속 저의 노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아서 결국 중간에 좀 포기를 했죠. 그리고 다른 삶을 살았는데요. 대학교 때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질풍노도, 우리 그 노래 중에도 노래 중에도 있잖아요. 꽃피 풀린 망아지? 막 이런 걸로다가 제가 표현을. 흥청망청. 흥청망청은 아니었어요. 집이 뭐 그렇게 잘 살지 못해서 흥청망청은 아니었고요. 꽃피 풀린 망아지처럼 사실 집안에 딸만 넷인 집의 첫째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되게 독실한 기독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담벼락 바로 옆이 교회인 집만 살았어요. 거의. 그렇게 살고 동생들하고도 뭐 제가 책임져야 되고 이렇고, 또 가부장적인 경찰 아버지 밑에서 막 이렇게 살다가 집이 청주, 고등학교까지는 청주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카이스트를 못 가니까 이제 대학원은 카이스트를 갈 거예요라고 얘기하면서 충남대를 갔어요. 그러면 떨어져 살기 시작했잖아요. 부모님하고. 자유가 시작됐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남자 동기들도 대단히 많고 해서 막 놀러 다니기 바빴고, 워낙 또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하던 시절,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 정돈된 삶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경험을 축적하던 시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은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학생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고 사는 사람이야? 매일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열심히 놀고 즐기던 그리고 호기심을 채우던 그런 시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대학에 가셔서 아주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삶을 살고 특히 학생 운동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다. 그렇죠. 네. 삶이 돌아가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 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냈던 4년이었다고 감히 저는 반성 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삶을 살아오셨던 분인데 또 이렇게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의 시의원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 게 참 신기하다. 네.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이제 대학을 마치고 이제 그 스튜어디스가 되셨는데 어떻게 스튜어디스가 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어쩌면 이제 노동운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력을 쭉 보니까 이제 아시아나 항공 노조위원장도 하시고 그리고 공공운수연맹인가요? 네, 거기서 부위원장도 하시고 또 민주노총 여성위원장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노동운동 과정에 또 주요한 직책들을 맡으시면서 많은 역할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또 노동운동에 또 뛰어들게 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 많은 정당인들과 이게 노동운동에 계신 분들은 학교 때부터 이렇게 우리 청년정의당 대표를 하고 계신, 그러니까 서울시당 대표를 하고 계신 우리 남진은 위원장님처럼 학교 때부터 이 삶에 대한 세상에 대한 관심과 개입과 이런 것들을 축적해온 삶이었다면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대단히 자연스러울 수 있을 터인데 저는 그 전까지는 왜 기독교 집안이 가장 주요하게 하는 덕목이 또 감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뭐 이렇게 살았던 삶에서 분명히 회사를 들어갈 때도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회사를 들어가기도 했고 또한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힘들게 나의 노동이 투입되는 과정과 또 이제 뭐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입사하고 5년 지나는 동안 임금이 한 번도 상승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을 많이 다니니까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항공사들은 승무원들이 이제 한 60에서 70시간의 비행 시간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쉬거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가 입사해서 처음에 비행기를 한 120시간에서 140시간을 탔거든요. 거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을 타기도 하고 또한 저는 모르겠어요. 딸만 넷인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집안 내에서의 성차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도가 좀 떨어졌다가 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분명히 같은 4년제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의 호봉 차이부터 시작하여서 교육에 뭐 들어가면 여성은 막내서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막 다 단계를 밟아가야 하는데 남성들은 면세품 판매하다가 바로 사무장으로 올라가는 이런 교육 시스템 등등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이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하고 주변과 이야기하고 하나씩 문제 제기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각성하게 되고 나의 자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내가 일하는 이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로움에 대해서 함께 또 토론하게 되고 하면서 세상과 맞닿아 있는 이 삶 모두가 나의 이런 경험과 이런 것들이 다들 녹아져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기 위한 싸움들이 다 축적되어 있는 것이구나를 경험 속에서 사실은 늦가기처럼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 훌륭하시게 학생운동을 하셨던 분들하고는 다르게 저는 실전적으로 경험 속에서 하나하나가 체득되면서 그것에 조금씩 목소리를 얹어오고 자기 주장을 해와던 과정들이 지금의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 제가 여성으로서 민주노총 그 여성위원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제가 그 아시아나항공 위원장을 하기 전에 이미 공공운수노조의 부위원장도 하고 그다음에 그랬었거든요. 그게 그 과정에 저를 그쪽으로 이끌었던 게 여성 할당제였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 민주노동당이 그 대단히 그 주체적으로 여성 할당제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었잖아요. 사회적으로 주장하기도 했고
저도 민주노동당 당원이었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좀 그런 기회에 또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또 조금 더 개발된 것도 있고 사회적으로. 그래서 여전히 저는 대단히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준 여성할당제나 이런 적극적 조치들은 이 저를 만들었다. 그런 조치들을 만들어준 선배들한테도 운동에도 감사를 드린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직장 내 어떤 성차별이나 그리고 어떤 부당함에 그쵸.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어떤 길을 가다 보니 노동운동의 길로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말씀하신 여성할당 노조 안에 여성할당을 말하는 거죠? 공공운수연맹 같은 경우도 임원 중에 뭐 30%를 여성으로 채워야 된다. 부위원장도 그렇게 채워야 된다 하니까 이제 현장에 여성이 많은 사업장이 어디일까요? 보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나항공이나 뭐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여성 부위원장을 올리게 되는 거고 그 시스템에서 사실 준비되었다기보다는 물적 도대는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가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라고 경험치를 네. 계속 새로운 경험들을 그렇죠. 하면서 쌓아냈던 네. 과정이었구나. 네, 그래서 과도하진 않아도 이런 적극적 조치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저는 경험적인 저의 소신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안에도 이렇게 여성 할당이 있다는 건 또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네요. 네, 그리고 어쨌건 그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권수정이 또 오늘까지 오게 됐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대학교 때는 자유로운 삶을 살다가 취직을 하니까 노동운동에 뛰어들고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약간 세 번째 삶을 살고 계신 거잖아요. CEO로서의 삶을. 도전을 하는 게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왜 서울시의원에 내가 도전하게 됐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경로를 확인해 보면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사소한 회사 내에서의 뭐 작은 이슈들을 바꿔내는 싸움은 그 안에 있는 집단적인 뭐 힘의 모임과 운동으로서 가능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식권 하나 바꾸는 거, 식사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 조직 내에서의 약간의 노동 조건이나 뭐 그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문제, 그런 것들은 가능했지만 그보다 조금 더 다른 문제. 예를 들어서 승무원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감정노동이 제일 심한 직종이었거든요. 감정노동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2000년도 들어와서인데요. 그때 가장 1등의 감정노동을 하던 곳이 이 승무원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승객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상태에서 쓰러지시는 걸 뭐 처치하고 나서 그 다음날 비행을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정적 뭐 상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회사 쪽에 휴가를 하나 요청하는 것조차도 안 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알려내지지 못하고 하는 과정들이 이게 내 요 일터에만 머무르면 바뀌는 게 없다라는 것들을 이런 하나하나의 싸움 속에 너무나 많이 보아왔고 여성들에 대한 성차별이나 뭐 임금 구조 개선이나 아니면 뭐 채용의 문제 등등 그다음에 일자리들의 단기간 근로나 아니면 뭐 이런 등등등 많잖아요. 관련해서 국회라는 곳 어차피 우리나라가 이제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가지고 있고 결국은 입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회라는 곳에서의 그 역할과 기능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게 너무나 막강하다는 것이 싸움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최초의 민주노총에 함께하여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과정을 밟아왔던 그 과정에도 하면서 느꼈던 것이 결국은 내 조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삶 전반이 정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치에 자연스럽게 관여하고 거기서 역할을 맡을 수가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 기회가 뭐 뭐랄까요? 감사하게도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저는 참 일하면서도 힘들긴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기회에 제가 이 자리에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건 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역할을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초반의 삶하고 지금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또한 삶 속에서 연결 지점을 계속 만들어 왔던 게 아닐까라고 또 돌아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치인의 삶을 산다는 게 사실 좀 상상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저함이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이제 결심을 하실 때 출마해야겠다. 그 요즘 그게 유행이던데요. 그 자기 성격 테스트, 성향 테스트. 네. MBTI? 네. 거기서 보면 제가 거기다 혈액형도 O형인데 이런 걸 뭐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맹신하는 건 아닌데요.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호기심과 그리고 결정하면 확 가버리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탐구형 인간 이런. 네. 그러니까 이제 지구과학을 좋아하고 별을 좋아했겠죠. 거기 가고 싶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마다하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그것에 도달하고 싶어하고 그 안에서 또 영역을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뭐 활동적 호기심이 좀 강한 편이고요. 이 정치인의 삶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아까 시청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두 분이 저를 막 인사하면서 너무 막 반갑게 맞이하시는데 저는 사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누군지. 진짜로.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너무 반갑게 인사드리고 네, 또 뵙겠습니다 하고 헤어졌지만 그런 식의 이제 상대적인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정치인의 삶 그리고 자기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삶이라는 게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저에게 또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열리는 거에 대해서는 또 감사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약간 주저하지 않고 해봐야지 이런 의지가 있으셨던 겁이 좀 거죠. 없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또 시의원이 되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요. 약간 영혼이 없어 보였나요? 바로 이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2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부는 이제 정의당의 유일무이한 서울시의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제가 빈말이 아니고 우리 권수정 의원님이 실제 서울시 의회에 들어가셔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실 110명 의원 중에 1명밖에 안 되고 교섭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일단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죠. 예, 개정을 이끄셨고 지금 보건복지 소속이 되어 있으셔서 그리고 지금 아직 조례 제정이 되진 않았지만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 또 대표 발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보장을 위한 조례안 등을 지금 권수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만 16건입니다. 그리고 공동 발의한 조례가 또 156건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의회 내에서 과연 이 한 명이 얼마나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해오셨는데 그것들 중에 내가 돌아봤을 때 이건 내가 해도 정말 잘한 거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정활동 탑3를 얘기해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정치인은 자기 PR을 잘해야 된대요. 그리고 지금 다 깔아놨어요. 그리고 막 작은 것도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당선되고 지방선거가 2018년도에 있었잖아요. 6월 달에. 맞아요. 당선되고서 그때 가장 핫했던 뉴스가 JTBC 손석희의 그쵸, 뉴스룸이었잖아요. 근데 지방선거 당선장 중에 제가 유일하게 불려가서 인터뷰를 했죠. 그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진보정당 의원으로 8년 만에 서울시 의원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 서울시 의회에서 진짜로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현장에 가감없는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하겠다. 그리고 의회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겠다.
뭐 그건 등등의 약속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걸 기준점으로 놓고 지금까지 3년 넘게 활동을 해온 것 같아요. 첫 번째 조례가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에 있는 모든 조례들을 바꿔내는 거를 이제 저희 시발점으로 삼았죠. 그것이 통과되고 전국으로 확대돼서 여전히 헌법이나 국회 법상으로는 여전히 근로라고 남아있는 단어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곳에서 이제 노동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만들어냈던 것, 그 의미 자체가 노동이라는 것이 중심에 설 수 있게 만들어냈다는 것이 저는 가장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일부러라도 첫 번째 저의 조례로 삼았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약속드렸던 것처럼 소수자성의 확대 그리고 보여주는 가시화 등등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최근에는 조례를 이제 만들어내긴 했지만 2018년도 초반부터 저 들어가서 나서부터도 계속 문제 제기하고 뭔가 시스템을 만들기 노력했던 게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였어요. 최근 들어서 대단히 심각해져 있었지만 지원 체계나 내용이나 아니면 예산이나 등등이 너무나 소극적이기도 했고 내용에 대해서 너무 몰랐기도 했고 그래서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폭력을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게 지지 동반자를 아예 옆에다 붙여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예산도 투입시켰고 결국은 얼마 전에 디지털 성폭력 관련된 조례도 제정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했던 것이 저는 대단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더 지켜내고 확대시켜서 여성들의 피해가 이렇게 개별화가 되거나 아니면 소규모로다가 그냥 숨겨지거나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그 피해자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알려내기 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세 개로 줄이라니까 좀 그런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 해야 될까? 뭐 채식조례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런데 뭐 그리고 이따가 이제 뭐 사회적 가족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릴 거라서 그건 빼고요. 첫 시정 질문이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했던 게 따릉이었어요. 따릉이 예, 핫하죠. 오세훈 시장 들어와서 핫한데 그 따릉이 등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관련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안전과 관련해서 정말 열악한 환경들을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기준을 지키게 만들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또 계속 지적하고 시스템을 바꿔냈던 것 조례가 아니라 이런 활동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연계해서 시의회를 바꿔나가는 활동들을 만들어냈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시의원 한 명이 비례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의회나 아니면 또 자기 지역구를 가진 의원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저희는 이제 부문 싸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삶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문에 계신 분들의 삶을 어떻게 의회로 가서 끌고 올 수 있느냐의 그런 구조와 그리고 역동성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스스로도 이제 그렇게 그런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더 그렇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늘은 지금 정의당 이거니까 여기다가 V자를 안 들고 왔는데요. 제가 의회에서 꼭 여기다가 이제 V 마크, 우리 정의당 마크를 달고 다니거나 아니면 커다랗게 제가 손뜨개 뜬 마크 이게 있어요. 정의당 따미를 달고 다니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다른 당 의원들께서 아이 뭐 정의당 이거 마크를 달고 다니는 거. 아니 정의당 의원이 정의당 마크를 달고 다녀야죠. 저는 여기에 정의당 대표로 원내대표기도 하고 당대표기도 하고. 그렇지 맞아요. 서울시의회에서는 저는 정말 정의당으로 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저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자랑을 해야죠. 나 정의당의 의원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른 나머지 109명의 의원들과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아마 의원 개인으로서 자기가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크실 것 같은데 정의당 의원들은 내가 정의당을 대표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확실히 차이가 있고 그래서 활동의 내용이나 이런 것도 다른 의원들과 완전히 다른 활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꼽아주신 3개
제가 지금 들어봐도 자랑스럽네요.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울시의원으로서의 삶이 마냥 유쾌하고 행복하지만은 않을 텐데 나 그래도 이럴 때 좀 힘들고 위로받고 싶다 하는 그런 경험들이나 순간들이 있나요? 많이 울었어요, 사실. 눈물이 많으신죠? 저 눈물도 많아요. 정말 잘 울어요. 근데 뭐죠? 우리가 저 이제 뭐죠? 현장에 있을 때 이제 사측이라고 부르던 이게 눈물을 보이지 말아야 될 사람들한테 꾹 참죠. 근데 우리 편하고 같이 있을 땐 잘 울어요. 정말 잘 우는데 의회에 혼자 있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 시당에서 한 명 와 계시잖아요. 정책국장님 와 계시는데 둘이서 손잡고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너무 외롭거든요. 국회 같은 시스템은 뭐 같은 한 의원실에 막 9명의 보좌관도 있고 뭐 이러시지만 시의회는 보좌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혼자 의원 1인에서 일을 하는 거고 그나마 저는 시당에서 한 분 와 계시니까. 근데 서울시의 의원의 역할이라는 게 특히 진보정당의 역할, 정의당 한 명의 의원의 역할이 제가 머무는 상임위 역할만을 요구받지 않고 전체 서울시의 행정 전체를 요구받다 보니 다가오는 너무나 많은 삶들이 있는 거죠. 현장이 있는 거죠. 그 현장에 다 제가 역할을 다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답답한 거로 너무 아쉽고 죄송하고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도 근데 그 현장들도 보면 서울 시내가 싸움판이 제일 많잖아요. 국회 앞부터 시작해서 그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서울로 몰리는데 이곳에서 저곳에서 와주세요. 진보정당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요구들에 대해서 다 부응하지 못하는 이 갑갑함 그리고 한계 이런 게 가장 힘들고 가슴 아프고 눈물 나게 하는 거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상임위원회가 10개가 있잖아요. 근데 의원이 한 사람당 한 상임위만 들어가니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에는 그나마 좀 적극적인 관여가 가능하지만 다른 상임위에는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개선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많죠. 그리고 그 교섭단체라는 10명이 넘어야지만 구성할 수 있는 교섭단체의 권한과 그렇지 않은 권한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어제도 오세훈 시장이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데 민주당하고만 예산을 설명하고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만 교섭단체니까. 그래서 의회 내에서 지금 교섭단체는 민주당밖에 없거든요. 10명이 되지 않는 다 타당은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모든 정보부터 시작해서 대응을 마련하는 이런 모든 과정, 예산에 뭐 등등해서 계속 소외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정부의 불합치, 불균형 그 속에서 발생하는 또 나와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삶에 대한 나의 책임에 대한 또 불평등, 불균형이 또 발생하는 거니 이런 많은 책임감을 혼자 짊어지고 있다라는 이 것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또한 오기도 많이 또 생겨요. 그것과 더불어. 그러면서 이제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데 분노도 했다가 그러면서 그냥 또 울다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 씨. 막 이러면서 다시 또 일어서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근데 그런 게 생기면 그런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푸세요? 전화해서 술 마시자 이렇게. 불러. 주류로 보시는군요. 술을 잘은 못하기도 하고 먹으면 뭐 왕창 먹겠지만 먹고 나면 너무 힘드니까 술보다는 그냥 혼자서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 아니면 그냥 훌쩍 옛날 같으면 그냥 혼자서 한 2, 3일 정도씩 떠나거나 이랬을 텐데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휴가를 거의 못 썼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제주도로 한 3일 정도 혼자서 훌쩍 가서 산타기 하고 뭐 이런 거만 좀 하고 왔어요. 근데 그냥 혼자서 밤에 저에게 대화를 거는 작업이 제일 결국은 해답을 얻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네. 모르겠어요. 이제 이걸 끝내고 나서는 또 어떤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좀 혼자 많이 생각도 정리하고 이렇게 해소를 하시는 편이군요. 네. 그렇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다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네, 정말 외로우실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혼자서 감당해야 될 이 몫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고, 그런데 딱히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현실의 힘은 없고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이 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좀 침울해지고 있는 것 그런가요? 약간 전환이 네.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우리 권수정 서울시의원의 삶입니다. 네, 진보정당 유일한 일당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의원의 삶이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혼자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많은 부분이 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서울시의원 임기가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8개월 정도 남았나요? 그렇죠?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의원님이 의원 되시고 아까 말씀하신 손석희 시선 집중해서 뉴스룸, 인터뷰를 뉴스룸. 뉴스룸에서 저기 인터뷰를 하신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3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2개월이 아니고 3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벌써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서울시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목표 이런 얘기들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도 같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의당 서울시당이 집중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이슈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바로 서울시 전월세 상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우리 권수정 의원님을 소개 의원으로 해서 정의당 서울시당이 이 조례 청원 운동에 나서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다른 의정활동 계획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거 포함해서 앞으로 어느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울 시민의 삶에 있어서 이 주거권의 안정이라는 것이 가지는 중요도는 아마 제 1순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당과 함께 거의 60% 육박하는 무주택 우리 서울 시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상승폭을 조절하는 문제, 이걸 조례화하는 것은 뭐 내년까지 쭉 이어서 저희가 힘을 좀 부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조례에 대표 발의를 해서 통과시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직 기류 중인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서울형 사회적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번에 한 거의 2년 넘게 준비를 해서 상임위에 올렸지만 상임위에서 바로 심사 보류되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공공기관 임원들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뭐 10배, 15배 높은 그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금을 조절하는 뭐 조례부터 시작하여 그다음에 산업안전 조례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된 이후에 그 내용을 좀 더 담아서 개정안을 낸 것도 지금 보류 중에 있고요. 이런 식의 이제 올라가 있지만 진행 안 되고 있는 것들은 제 의정활동 마무리 전에 어떻게든지 좀 가시적으로 완성하는 것들은 숙제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임기 초부터 준비했던 게 사회적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가 이제 2년째 들어서고 이제 뭐 사회적으로 함께 살기 이제 뭐 위드 코로나의 시기로 접어든다고 하지만 우리의 지금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속도로 보면 이런 상시적 위험의 반복은 너무나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가족관계, 혈연관계 아니면 혼인관계 등등으로만 엮인 것을 인정하는 지금 행정 시스템, 가족관계, 돌봄의 뭐 제공의 단위 이런 것들을 해체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바운더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다양한 삶의 목소리와 삶의 현장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너무나 지금 확인하잖아요. 그쵸. 확인하고 있어서 그 시스템의 대변환을 예고할 수 있는 아니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사회적 가족이라는 그 함의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생활 동반자법이죠. 지금 같이 함께 살거나 서로를 케어해주고 있는 이 단위에 대해서 사회적 행정적 단위로서 인정하고 모든 지원을 그것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이 선언을 시의회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뭐 약속을 받아냈으면 좋겠고 아니면 시민들께 많이 알려서 그분들로 하여금 동력을 얻고 이제 역사적인 이제 출발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지금 수건 사업이자 시당의 사업이고 그죠. 우리 정의당의 또 정의당의 너무 숙제이기도 중요하죠. 하고 네. 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아마 남은 8개월은 뭐 내년에 지방선거도 저도 강서지역위원회 위원장이라서 저희도 후보 발굴과 또 이제 지역 사업도 해야 되지만 시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아마 가장 주요하게 놓고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약간 자연스럽게 수건 사업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사회적 가족이라는 그 범주는 예전에 언제 진선미 의원이 맞아요. 동반자법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청년들이 되게 많이 환호를 했어요. 그리고 아 이거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예. 되게 열의를 가졌는데 이번에 시의회에서도 이걸 좀 사업화하겠다. 조례를 만들어 보겠다 했을 때도 제 지인들이 너무 환영을 많이 했거든요. 아 우리가 꼭 이런 혈연이나 혼인 네.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 그 생활 공동체를 꾸려도 우리가 충분히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를 그 장치들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겠다. 네. 이런 낙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계속 더디고 막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굉장히 이 무책임한 표현들을 네, 쓰면서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이 좀 기득권 양당의 정치가 청년들에게도 크게 분노를 이끄는 그런 사안이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권수정 시의원 단 한 명이 열심히 싸우고 있다. 아, 우리가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죠. 대신해서. 네. 아 근데 진짜 갑갑한 게요. 제가 이거 상임위에서 이걸 조례를 다룰 때도 타당이라고 보건복지위원회 저 말고는 다 민주당이에요. 아, 그렇구나. 타당이라고 얘기해도 뭐 그 당 분들이 공무원분들하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약간의 얼굴에 비치는 그 비웃음과 이게 지금의 시대에서 과연 가능하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라는 그 느낌과 그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시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의회라는 곳이 우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구성이 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변화에 대해서 가장 민감도가 떨어지는 약간의 기득권층 그리고 가진 자들의 의회이다 보니 이런 어찌 보면 정말로 삶에 있어서는 이런 논의와 요구는 무르익어있는 상태인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반영하고 만들어야 되는 이 사람들의 삶하고 이것이 결국은 맞닿지 못하는 이 괴리가 지금 결국은 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긴 고통의 시간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참 이 정치 지형을 바꿔나가는 싸움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혼자 있는 의회에서 뼈저리게 느끼기도 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조례가 예를 들면 제정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혀요. 오히려 반대로 똑같은 시민으로서의 삶을 시민으로 존재하지만 시민으로서의 권리나 삶이나 이런 걸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시민권을 부여해줘야 된다라는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극구 이제 반대를 하고 이제 무슨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않겠다는 지금의 이 기득권, 지금의 이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라는 말의 다름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정의당이 지금 뭐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서울시 의회에서는 지금 권수정 의원님이 지금 대표 발의를 하신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 그러니까 동반자 지원 조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조례를 지금 마지막에 이제 임기 끝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싸움을 하시겠다 말씀을 해주셨고 서울시당도 이 이슈를 의원님과 함께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힘까지 함께 모아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 꼭 필요한 조례, 정책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어느덧 이제 시간이 흘러서 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거, 뭐 의원 활동, 개인적 목표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뭐 정치인이 네. 개인적 욕심보다 시대가 원하고 역사가 너무 모험자만 너무 역할을 주신다면 열심히 해야죠. 근데 사실 저는 아시아나항공에서 지금 휴직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임기가 끝나고 분명히 정치적인 재도전을 뭐 할 예정에 있고요. 뭐 작년이 아니죠. 올 초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나가겠다고 했다가 당에서 여러 함께 무산된 것도 있어서 경험적으로 그때 말씀드렸던 어떤 서울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 또한 그 도전 이후에도 뭐 제 현장에 대해서 뭐 들어가서의 저의 역할과 그다음에 정치인으로서의 이 다음의 이후의 역할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아마도 많은 아까 제가 감사함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여기서 제가 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서울시 의원으로서 할 수 있던 역할들을 그리고 축적된 역량들을 더욱더 많은 곳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결정하는 방향으로 저도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다라는 돌려 말씀을 좀 되게 돌려 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아까도 뭐 아직 다 완성되지 못했던 것들을 마지막 임기 뭐 6월 30일까지 최선을 다해 보는 것 또한 이건 약속을 드려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 목표 사실 제가 아까 혼자서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사실 반려동물하고 같이 살거든요. 요다. 근데 그 요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저는 사실 지금 제가 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집에 매일 있으시니까 어머니랑 지금 요다가 이제 가서 같이 살고 있어서 혼자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죠. 이제 어머니 네, 밤 12시에 들어가서 산책을 시키고 막 이러니까 요다도 약간 잠결에 산책을 했겠는데 요다한테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랬는데 개인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좀 개인적인 소원은 그렇게 좀 함께 사는 동반자에게 조금 더 할애할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저의 좀 여유를 만들어 보는 것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소박하지만 큰 꿈 진짜 큰 꿈인데요. 그것도 있어요. 네, 이건 좀 뭐 거대한 목표나 이런 것하고는 다르지만 제 삶에 있어서 많이 놓치고 지내온 몇 년이었던 거라서 가능할지. 반드시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협조해야겠네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는 그 미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권수정 서울시의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게 된 시간이었을까요? 네. 네. 사실 뭐 하려고 하면 몇 시간도 할 수 있는. 너무 시간이 짧은 게 좀 아쉽네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면 또 우리 당원들이 페이스북이나 뭐 다양한 인터뷰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외로우시다고 하니까 관심을 많이 주셔야 돼요. 네. 전화 주세요. 전화를. 네, 이번에도 특집으로 이렇게 준비를 한 거긴 한데 원래는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는 뭐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의원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유튜브를 통해서 좀 딱 권수정만을 알 수 있는 그런 집중도 있는 컨텐츠로 많이 당원들께서 즐거워하시고 또 다른 호기심도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또 권수정 의원님한테 추가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는 또 개별 SNS나 이런 데서 댓글이나 이런 걸로 좀 질문해 주시면 아마 의원님이 답변해 주실 겁니다.
네, 정재민의 정치참견 권수정 의원 특집편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저는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이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 마지막 인사 네,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당원님들한테 인사 말씀 해주십시오. 사실은 대단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네. 아니 이게 뭐 언제든지 의원회관 822호실은 열려 있고요. 제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저희 연락처와 또 이메일 주소 같은 것들이 다 열려 있으니까요. 저는 만나 뵙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하니까요. 오늘 사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내용이 다 담기지 못했잖아요. 알고 싶으신 분 그리고 저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고 전화 주세요. 저도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후로 연락을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발 드는데. 그런 일이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민의 정치참견 권수정 의원 특집편 네,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저는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이었습니다. 네, 저는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남지은이었습니다. 네, 11월에도 또 재미있는 특집 기획을 통해서 당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